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편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요, 이 최강욱이라는 인간, 요거 뭐 어제 이제 제가 밤에 이제 댓글을 보니까 이 최강욱 인간을 이렇게 좀 때려놨더니 아이고 요거 꼴보기 싫다고 좀 사진 좀 치우라 그러는데 치우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드려야죠. 이게 북콘서트 때 김용민, 최강욱, 민영배 이거요 저울로 달아놓으면은 1g도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못된 인간들임에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요, 이 최강욱과 관련해서 조선일보의 오진영 작가, 이분은 이제 이 번역가이기도 하네요. 이 에스프레소라고 하는 칼럼을 싣고 있어요. 제목이 전 근대인 최강욱의 세계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86세들의 특징, 이 독재한 거, 민주화 시대. 그런데 지금도 독재한 거로 지금 일관하고 있다. 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알고 있는 게 뭐냐? 민주화, 그 당시 이제 민주화 열풍이 불 때 민주화 열풍에 편승해서 당시 80년대잖아요. 86세대라는 게 이제 80년대 독재 정권, 60년대 그 80년대 학번, 60년대 출생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인간들이 말이죠. 이 민주화 투쟁할 때 싸운 대상이 독재 정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재 투쟁, 아는 게 독재 두 자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뭐가 있습니까? 독재 탄압,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 이거 박범계가 나오잖아요. 예, 이 박범계 그런데 요즘 말이죠. 박찬대고 박범계고 공동의장인데 박찬대는 나오는데 박범계가 안 나와요. 이거 박범계 내년에 출마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제 대전 서구에서는 지금 전 김용태 의원이 김용태 의원 전에 이제 이 구로에서 출마한 바 있죠. 예,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사무총장도 지냈는데, 예, 거기에 이제 이 김용태 의원이 나온다는 설이 있는데, 여하간 이 박범계 요즘 조용해졌잖아요. 지금 갑자기. 예, 그게 수상한데, 이거 지금 뭐 여러 비리가 많지 않습니까? 이 박범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인간들의 86세대의 특징이 바로 뭐냐? 이게 이제 이 독재 투쟁. 그러다 보니까 민주화에 탈을 쓰고 지금 이제 나와서 그렇게 90년대서부터 이제 국회의원 해먹기 시작해갖고 한 20여 년간을 기득권자가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남은 것은 오로지 독재다. 자, 그래서 이 86세대들 지금 이제 말하자면 이제 최강욱을 위시로 해서 대통령 부인을 비웃는 것이 마치 한 거인 것처럼 지금 내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86세대야말로 단군 이래 가장 축복을 많이 받은 세대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시대도 지금 뭐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런 거 버려라. 그래서 단군 이래 축복받은 세대인데 가장 투쟁을 끝나고 정치를 하라. 이러한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입장을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진영 작가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그래도 제가 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60년대 태어나서 80년대 학생 시절을 보낸 세대가 이제 5천 역사에서 가장 복 많은 사람들이다. 자, 왜 그러냐면 전두환 정권 때 과외 금지 덕택에 사교육 지옥도 모르고 중고교를 다니고 대학에서는 전국 공부도 안 하면서 스펙이라는 말 자체가 그때는 없던 시절이니까 대기업 문턱을 수월하게 넘어서 취업을 했고 그리고 피 끓는 청춘이던 학생 시절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라는 거악을 때려 부수자고 외치는 것만으로도 정의감이 충족됐고 해소되었고 또 자존감이 들었던 그런 이 바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70년대부터 우리가 이제 고도 압축 성장이 된 거 아니에요? 이게 90년대까지 이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는 또 중산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학생 운동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도 없이 무사히 중산층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80년대 이 주사파 이론가 중에 최근에 이제 민경우 씨가 이제 굉장히 대한포럼의 대표인데 이분이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86세대는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2000년대라면 잠깐의 실수는 물론 약간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지만은 90년대는 완전히 달랐다. 그래서 20대의 몇 년을 운동권을 보낸 심각한 지체를 만회할 만한 기회가 폭넓게 주어진 시기다. 그래서 이 시기에 말이죠. 이 시기에 언론인, 판검사, 변호사, 국회의원 이런 엘리트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사람들은요. 이 독재라는 거악을 때려 부수는 역할로 정의감을 과시하고 싶은 이 민주당의 주류 세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자기네들이야말로 윤석열 검찰 독재를 막아낼 우리들이다. 이런 기괴한 선민의식과 나르시즘으로 정치뿐만 아니라 문학, 종교, 예술계에서도 현 정권이 낮은 지지율을 이끌어내는 문화적 헤게모니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휘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최강욱이가 이번에 이제 이 얘기한 거, 이 암컷, 설치는 암컷, 이거에 관해서도 그 의도는 뻔한 것 아니겠느냐. 예. 자, 그래서 최강욱이는 말이죠. 여성 피하가 아니고 단지 김건희를 피하고 싶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페미니스트 대통령 문재인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였는데 아마 페미니스트일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 그에게 여성이 아니라 독재자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 없이 조롱하고 혐오해도 되는 대상으로 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최강욱이는 어떤 이념보다 인권이 앞선다는 근대 정신을 습득하지 못한 전 근대적인 사람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80년대 당시 대통령 부인의 외모를 비웃는 일이 한 거라고 여겼던 유년기적 세과관에 아직도 멈춰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80년대 이 86 세대들 유통기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자긍심이 아직도 메인스트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 비리로 매주 재판을 받는 이재명이가 당 대표가 되어도,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이 아무리 독한 노인비하 여성 혐오 막말을 해도 검찰 독재를 받는다는 슬로건 하나면 만사 오케이 되는 이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넘어가주는 지지층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홍범도 논란으로 인형 공세를 일으키면서 독재가 돌아왔다고 우리가 말했어. 안 했어? 이렇게 야당이 기세등등하도록 빌미를 제공한 건 현 정부의 치명적 실수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독재라는 허상을 향해서 돌진하는 돈키호테 같은 야당도, 또 그걸 상대한답시고 독립운동가 전력을 문제 삼은 현 정권도 이제 그만 80년대식 투쟁 논리에서 벗어나라.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암울한 미래를 앞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위한 정책 경쟁으로 승부하는 정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특혜를 누리고 살았던 부모 세대가 갚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고 지켜야 할 양심이다. 저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도 이 칼럼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위증 교사를 했던 김진성 씨. 이 김진성 씨는요, 여러분께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게 뭡니까? 바로 김병랑 당시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예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핵심인 것은 바로 뭐냐? 이 KBS PD 사칭 문제. 요거 KBS PD하고 이제 이재명이가 검사를 사칭하면서 지금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요. 이것이 이제 2003년도에 최종적으로 이제 벌금 150만 원을 벌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 난 사건이 이제 KBS PD 사칭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재명이가 이제 변호사를 할 때인데 2002년도에서 이 KBS 이제 최 PD하고 검사를 사칭해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에 휘말렸던 김명남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어요. 그래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고 이제 풀려난 거죠. 자, 그런데 2018년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뭐라고 했느냐? 검사 사칭 사건 때 누명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됐어요. 왜냐? 아니 2003년대 벌금 150만 원 받는데 누명 썼다? 그럼 나는 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허위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 무죄 판결을 받았느냐? 바로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가 위증을 했어요. 왜 위증했느냐? 이재명이가 위증하라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정말 어거지로 왜냐하면 이 위증하도록 그야말로 말까지 다 문서를 써서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검찰에서 녹취록, 이재명하고 김진성이하고 전화한 녹취록을 딱 들이비느니까 그때서야 김진성이가 옳습니다. 제가 위증을 했습니다. 이재명한테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딱 이실직고한 거예요. 양심선언.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말하자면 위증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에 이제 한번
준비기일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12월 중순쯤에 이제 두 번째 재판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진성이가 뭐라고 했느냐? 이재명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김병량과 KBS가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 주범으로 몰아서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알지도 못하고 들은 기억도 없는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밀어붙인 거예요.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거절하기가 어려웠고, 그리고 이재명이가 그게 맞는다고 하고 들은 것으로라도 증언해달라고 하니까 증언을 했을 뿐이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내가 안 시켰으면 거짓으로 증언할 이유가 있었겠느냐. 요렇게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이가 뭐라고 강요를 했느냐. 김진성이가 사실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재판에서 이제 이 조사에서, 검찰 조사에서 말이죠. 뭐라고 이재명은 끝까지 거짓말 했느냐. 김진성이가 사실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씨 증언이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왜 위증을 시켰겠냐. 요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런 인간, 이런 정말, 이런 거는요, 이런 인간은 그냥 빨리 치워버려야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어제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예. 이러니까 지금 이 개딸들이 신나하는 거예요. 이런 게 통하니까. 예, 그래서 이러한 단군일의 최악질 거짓말쟁이.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거 빨리 쫓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그 다음에 법치주의, 이게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오늘요, 이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이제 재판은요, 가장 빨리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검찰에서 진술 내용은 지난 3, 4월 달 검찰 조사할 때 사실 위증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심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2018년도 말쯤에 몇 번 전화가 왔더라. 그래서 변론 요지서까지 보내주면서 내용을 설명해주고 그 취지대로 증언해 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이재명은 그 당시에 김병량과 KBS 사이에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아 구속시켜야 한다는 협의가 있었다. 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그런 식의 증언을 해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요. 예, 그래서 이 김진성 씨는요. 이 누구냐? 이 김병량 전 시장의 수행비서 출신이고요. 자, 그리고 2002년도에 이 김 시장을 대신해서 이재명이 하고 이 KBS 최 PD를 갖다가 고소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유죄 판결이 딱 나온 겁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이 김진성이가 또 김인섭이하고도 절친해요. 그래서 이 백현동 개발 사업 하는데도 또 개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김인섭이는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서 고위선인 이재명과 정진상이를 중심으로 로비를 했고, 이 김진성 씨는 누구한테 로비를 했느냐? 밑에 실무자들한테 로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로비 창과 아래 채널 하나, 위 채널 하나. 그리고 위 채널은 김인섭, 아래 채널은 김진성. 그래서 이 김진성이는요, 그러기 때문에 이재명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고, 지금 보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이제 위증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 변론 요지서까지 써주고 뭐 압박하고 회유하고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백현동 사건을 가지고 죄를 지은 게 있잖아요. 백현동 사건을 가지고 이재명한테 덕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 3,150억 원을 먹었잖아요. 수익을 챙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진성이가 백현동 개발에도 개입이 돼가지고 특혜를 받았으니까 그 특혜에 대한 반대 급부로 이재명이가 위증을 부탁한 것이고 위증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이 김진성 씨는요, 도대체 그 위증을 안 시켰으면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한 이유가 시켰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위증했다는 거 아니니까. 왜 그러면 시키는 대로 위증을 했느냐? 그 뒤 배후 요인은 바로 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한테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았다 이거예요. 왜 아시아디벨로퍼 이 정바울이가 3,160억 원을 챙겨 수익을 올렸는데 이거 뭐 지금 이제 조사는 안 하고 있지만은 김진성 씨한테 또 얼마가 갔는지 이것도 지금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예, 요걸 검찰에서 캐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 바게인을 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까지도 추론이 저는 되는 겁니다. 근거는 없지만 이게 이제 합리적 이선적 기승전결의 단계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제 쥐약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위증을 해 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리고 위증이 끝나고 났더니 정진상 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러한 문자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 위증 교사 혐의 이 내용 이제 뭐 이거는 분명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기현이가 죄송합니다. 유창훈이가 이 위증 교사만큼은 소명이 충분히 잘 됐다. 이렇게까지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이 됐던 거예요. 유창훈이 때문에 기각이 됐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위증 교사가 일단 법원으로 넘어가서 불구 상태로 지금 이제 분리 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이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지난번 8월 달에 검찰에 출두해가지고 조사를 받았잖아요. 위증 교사. 이재명이는 뭐라고 검찰에서 또 거짓말,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이 김진성이가 사실을 숨기고 증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진성이 증언이 선거법 재판에 무슨 도움이 되나 싶은 생각이 들었다. 저도 모르는 구체적인 내용의 변호사와의 사전 조사를 통해서 법정에서 증언한 것으로 증언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요. 변호사 편개를 대고 있는 겁니다. 야, 참 이 지저분한 인간이죠. 이 이재명이 이런 인간이 정말 이거 XX 아닙니까? 이런 인간?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창훈이가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 법원에 지금 이제 상당한 압박을 가한 것이 아니냐. 요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역 사거리에요. 정치판사 유창훈 정치 하나 공천 하나 받게 50억 클럽머니 이냐 이렇게 이제 이런 그 신자유연대 대형 플래카드가 강남역 사거리에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또 다른 플래카드 하나 센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이재명 영장 재청구하라 신자유연대 정치판사 유창훈 정치 하나. 예, 요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보여드렸던 거하고 똑같은 이 유창훈이 얼굴까지 나왔잖아요. 공청 하나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50억 클럽 아니냐? 이런 지금 이제 이 플래카드가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신자유연대에서는 그 당시 유창훈이가 이 기각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근조화환을 대거 수백 개를 이 서초동 대법원 앞에 전시한 바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압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창훈이가 말이죠. 이제 이 법원행정처에 얘기를 했겠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이거 죽을 지경이다. 잠도 안 온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 엄청 받는다. 예,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법조계에서 이거 판사에 대한 이 허위사실 유포는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좌파 언론들이 그 당시 그렇게 프레임을 짜서 유창훈 편을 들어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여론을 일으킨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좌파 언론 매체의 이 법원과 그리고 좌파 언론 매체의 말하자면 원하든 않든 간에 지금 이제 추미애가 보니까 검언 유착이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법원과 언론의 지금 유착 관계가 아니냐, 법원 유착의 또 다른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심하면 평가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예, 아니 표현의 자유가 더 중요하잖아요. 일개 판사.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내용과 관련해서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 보도를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지금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행정법원에서 요거를 갖다가 이 서울 서초경찰서에 13일 날 5개 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5개 광고법 위반. 예. 그래서 이 5개 광고법 위반 걸려봐야 이거 돈 몇십만 원 밖에, 이거 100만 원도 안 떨어져요. 이거 벌금. 예. 이거 그냥 저는 신자유연대가 말이죠. 우리가 차라리 후원금 내주고 다시 붙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붙였으면. 왜? 지금 이제 행정법원에서 이 고발한 5개 광고법 위반 고발 취지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거를 단순하게 신상털기, 인신공격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예, 그리고 이거를 갖다가 사법부의 독립을 해하는 행위로도 저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행정법원이 그야말로 행정처 명의로 이 현수막 게시자를 고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미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이 고위 법관에 대해서도 비방도 많고, 그리고 일선 판사의 판결 내용을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여러 번 걸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고발 조치까지 간 적이 없는데 이번 유독 행정처가 이거를 고발한 점은 바로 이 유창훈이가 주변에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있다 이렇게 호도한 점을 가만히 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비방을 방치하면 피해 사례가 늘어올 수 있다고 보고 조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유창훈이가 말이죠. 별도로 고발 조치를 요청하진 않았다라고 하는데, 아이고 고발 조치
안 할 이거 인간이니까 엉뚱한 일을 하는 이 좌파 판사인데, 자 그러면서요 이 이 법원 행정처에서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심각한 명예훼손으로 일선 판사들을 위축시켜서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모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법관 모욕에 대한 공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심각한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와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은 심각한 명예훼손, 이거는야말로 거꾸로 심각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이 아니냐. 그래서요, 이거 끝까지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모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한 게 훼손한 게 아니라 유창훈이의 판결 자체가 심각한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정치적인 중립성을 스스로 깬 것이 아니냐. 그래서 스스로 깬 거, 이거를 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런 대응 매뉴얼, 법관 모욕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만들 게 아니라 이런 정치적인 이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이 행위, 여기에 대해서 이 판사들의 제재, 처벌을 강화하는 매뉴얼 또는 지침을 만들어라. 이렇게 저는 반박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요, 요 정도만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을 하고, 그리고 지금 윤미향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말이죠, 별도로 바로 이어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왜냐하면 윤미향 이거 얘기가 길어지거든요. 자, 그래서 벌써 한 6, 7분이 지났는데 별도 방송을 편성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저의 방송 많은 시청과 그리고 SNS 공유, 그리고 구독자를 좀 90만 또 100만으로 가는데 많이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